인장, 등록인장 사용 의무 보겠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인장 등록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그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을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법인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됩니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 많이 출제됐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된 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가져다 써도 되고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 다음에 개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 이게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되었습니다. 전부 다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반드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단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거래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계약 효력은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성립합니다. 최근에 판례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해도 계약 효력은 유효하다. 처벌만 받지 효력 요건은 아니다. 적법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개업공개사 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등 18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19번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입니다. 중개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본. 지금은 사본이라고 했죠. 올해 시험까지는. 내년 시험부터는 사본, 원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 건 말할 필요 없고요. 사본, 계약서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이라고요. 현재는.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과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비교하는 거. 표 이게 중요하죠. 20번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시기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보장 금액 등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건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죠.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 손해배상합니다. 이거는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할 필요 없다고요.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면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근데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쌍방에게. 그 다음에 확인설명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시험에 확인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족하다 하면 X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을 근거 자료를 제시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서명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존한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도 다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관리대장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이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똑바로 설명 안 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자격정지, 근거자료 제시 안 해도 자격정지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개업공개사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는 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밑에 내용 보니까 소속공개사도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는 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 개업공개사가 할 수도 있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은 하여야 하나 그 자가 반드시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란 소속공개사를 말한다.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계약서와 관련되는 건데, 계약서,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를 쌍방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쌍방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모든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인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자, 7페이지 오른쪽에 테마 21에 보면은 거래계약서 등 서식의 비교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다만 소속공개사가 할 수도 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해서는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공개사 서명 및 날인이나 서명 또는 날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부수는 정확하게 법조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부 이상입니다. 왜 3부 이상이냐면 쌍방에 교부하고 개업공개사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중개면 2명, 3명이면 계약서가 내부될 수도 있겠죠. 공동중개면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모두 보존을 해야 되니까 3부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2부입니다.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건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맺는 거잖아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니까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이 이게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고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이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 안에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독점중개 이런 게 있으니까 2부만 작성하면 된다고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거니까 2부만 있으면 된다. 그 의뢰인 1부 주고 개업공개사 1부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또 매수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별도로 맺는 거죠. 예, 그래서 2부만 있으면 된다. 교부 및 보존인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쌍방교부가 되겠고요. 중개완성시 보존은 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다 사본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서명 날인인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도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없어요. 거래 당사자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다만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옆에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거래 당사자의 경우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죠. 이 서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설명서에는. 거래계약서에는 규정은 없어요. 거래계약서에 거래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근데 당연히 서명 및 날인을 받아두는 게 좋겠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에 규정은 없다고요. 거래 당사자에 관한 거는. 뭐 거래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을 계약서에 안 했다고 그 계약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명 및 날인을 둘 다 받아주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해당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개업공개사만.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즉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있으면 다시 나오니까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때 보기로 하고요.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있다. 일반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은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그러나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중개계약의 경우는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표준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 구두로 말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 그래서 금지행위가 7개가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게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가 뭐냐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문구 또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도 상관없죠. 건축자재 매매업 하는 사람 봤어요. 그 같이 중개업소 하면서 남편은 건축자재업하고 부인은 중개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고요. 아파트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거는 남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된다고. 계속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요. 남 소개시키는 것을 업으로 해야 된다.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하는 건 법 제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죠? 겸업제한에 위반돼서 법인은 할 수 없지만 이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임대를 업으로 해도 징역 벌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법인의 겸업제한에 위반돼서 등록은 취소될 수 있겠죠.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개업공개사는 이게 매매를 업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면 매매 안 되고 임대만 중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매매 중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직접 집장 사면 안 된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업자. 그게 우리 박스 동그라미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무라고 한 거예요. 무등록업자.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니죠. 무등록 업자인 걸 알고 하면 금쟁이에요. 업자. 업자는 안 되죠. 업자. 연수교육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개업공개사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았는데 계약 승사시키고 중개보수는 그러니까 자기는 매수책이라더라고. 매수책한테만 받고 매도책한테는 안 받았는데 이거 금쟁이 이게 무등록 이게 해당되느냐 이거 묻더라고요. 뭐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무등록 업자라는 걸 알았다면 직업적으로 업자라는 건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무등록 업자가 자격증 안 따고 계속 개업공개사 여기저기 소개시키고 계속 돈 받아먹고 하는 거잖아요. 무등록 업자라는 직업적으로 하는 걸 알았다면 금쟁이고 그냥 무등록 업자인 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한 건 소개 우리 매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거 해도 상관이 없겠죠. 모르는 게 좋아요. 당신 무등록 업자입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겠죠. 물으면 알아버린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다쳐요. 그래서.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매물 있다. 시골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마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매물 나온 거 토지 있다. 이런 거 이장들 안 끼고는 현업에서 하기 힘들어요. 시골 땅 이런 거. 마을 유지들 안 통하면은 못 팔아먹게 해요. 개업공개사 가면 어디 급대가리 없이 동네에 허락도 안 받고 기어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장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와라 이렇게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시골 사람들 더 무섭죠.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유지들이 있어요.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직업적으로 하면 무등록 업자라고 볼 여지도 있죠. 어쨌든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억에 보니까 우리 교재 7페이지 맨 밑에 기억에 보니까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는 합의가 있어도 금쟁이다. 따따블로 줄게, 복비는 따따블로 줄게, 따블로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도 위반이죠.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가 있어도 중개보수 초과 부분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죠.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그리고 초과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고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내용이 많잖아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중개보수 부분이 과거에. 그 다음에 디귿 법정낸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무상으로 중개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저한테 지금 강의해달라고 실무 강의해달라고 창업 실무 이제 인터넷 보고 찾아온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지금 포털 사이트를 네이버나 직방을 능가하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매도인하고 임대인한테는 아예 중개보수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매물 접수는 하기 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매물 내놓겠죠? 그럼 매수척 개업공개사한테만 수수료 좀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수수료를 받으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처음에 공짜로 하다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면 나중에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안 받는 거는 그렇게 해도 억울해도 옆에 중개업소에 나는 공짜로 해주겠다 해도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학원비 깎아준다고 해서 옆에 학원보다 싸게 받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정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건 안 되지만 안 받는 거는 상관없다. 공짜로 하겠다. 매도인한테는 공짜다. 매수인한테는 공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액 상가 또는 주택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컨설팅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컨설팅 하는 거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법정보수 초과 부분은 컨설팅 수수료 이렇게 영수증을 끊어주고 받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판례는 진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거는 무방하지만 오로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컨설팅도 안 해주고
명목만 컨설팅 명목으로 받았다면 위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컨설팅 해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컨설팅 보고서 이런 걸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으면 50페이지 만드는 거 쉬워요. 각종 저 만들어 봤거든요. 각종 공부만 떼면 15장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공시지가 확인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이런 것만 다 떼도 15개 된다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만 떼도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도 토지 건물 다 떼버리면 그것도 몇 페이지 된다고요. 얼굴까지 있으면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거 전부 다 하고 또 토지 용객 확인서 떼면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무선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수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수변구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 8조를 찾아가 가지고 그 법조문 복사해가지고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뭐 할 수 없다 있다. 그게 컨설팅 보고서예요. 그 행위 제한에 대한 컨설팅, 수익률 컨설팅 이런 게 컨설팅이거든요. 그럼 금방 50장 만들어요. 표지 또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뭐 개업공개사 누구누구 대표 해가지고 표지 한 장 만들고 그러면 뭐 50장 금방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몇 천만 원 받으려면 그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겠죠. 몇 천만 원을 만약에 더 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미음의 물품 수수도 보수로부와 금전을 받은 중개보수와 합산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품. 금은 돈이고 품은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을 받아도 안 된다. 그래서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다 위반이라고요. 물건 받는 것도 초과해서 받으면. 근데 뭐 초과 안 하고 시골에서 쌀로 몇 대 준다. 이거 중개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는 상관없겠죠. 그 보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보수가 10만 원인데 쌀로 한 포대 받아도 10만 원 초과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업의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는 건 가능하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차비, 뭐 숙박비 이런 거 들어간 거 받아도 된다. 저도 제주도 거도 중개보고 강원도 거도 중개봤는데 제주도 한 번도 안 가고 중개했어요. 그거 갔다 왔다 하면 비행기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 제주에 있는 중개업소하고 공동 중개했어요. 예, 그래 어쨌든 들어간 거 있다면 받아도 된다. 근데 현업에서는 이게 잘 안 줘요. 의뢰인들이 강원도 간다고 뭐 50만 원 이렇게 주냐고 잘 안 주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갈 필요 없이 그냥 도면 보고 지도, 다음 지도 검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요즘 볼 수 있잖아요. 도로 뷰 이런 거까지 다 나와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 힘들어요. 어쨌든 실비 들어간 거 있으면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옷은 뭐냐 하면 이것도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 연수교육 해보니까 질문 많이 하던데요. 매수인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럼 복비는 내가 다 낼게. 네 끝까지 부담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다 내도 상관없다. 어쨌든 합해서 개업공개서는 어차피 또 누구한테 받았는지 다 합해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안 받고 나머지 한쪽에서 양쪽 걸 다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것도 판례가 나왔다는 말은 자기가 다 줄게 해놓고 나중에 또 초과해서 받았다고 돌려달라고 소송한 거예요. 그건 괜찮다 그거는. 왜냐면 나머지 한쪽 사람한테는 안 받았다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위반되는 건 아니다. 순가중개라는 게 뭐냐면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현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보수로 먹어도 좋다. 그런 말만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다면 위반이다.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거친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받기로 약속만 해도 위반 아니다. 그 다음에 지어선 수표를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인데 가격도 포함돼. 가격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대두리라고 치보면 나올 거예요. 대두리 친다 이 말은 만약에 의뢰인이
2억 받아달라고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매수인한테 2억 13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뒤에 끝다리 뒤에 것만 가면 좀 뒤에만 깎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뒤에 뭐 1억 1300 얼마다 이러면 300 얼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떼먹고 이렇게 하는 건 거짓되는 행위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 거짓되는 행위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임야를 곧바로 비싼 값에 대팔 수 있다고 기망 속였다. 거짓되는 행위죠. 그 다음에 리얼 거래상 중요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즉 부작위 행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 적극적으로 속인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되는 행위입니다. 제 친구가 남친을 사귀었는데 애가 3명인데 3명인 걸 알고 충격받다. 애 없는 줄 알고 사귀었는데 그래서 왜 말 안 했냐 하니까 네가 안 물어봤잖아. 내가 안 물어봐서 내가 속인 게 뭐니? 말 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 뭐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적극적으로 안 속여도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되는 행위라고요. 말해줘야 된다고.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거짓되는 행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짓되는 행위까지 매무수거 여기까지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 원 벌금인데 관이 뭐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관자가 2번 들어가네요. 관계법령에서 관련 증서. 이 관련 증서가 뭐가 있냐면 기억해 보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주자 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겁니다. 일명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도 다 이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니은해 보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디귿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분양 관련 증서로 볼 수 없다. 판례 시험에도 출제됐고요. 상가 다 짓기 전에 분양계약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리얼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주권은 건물이 아니고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된다.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런 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청약통장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쳐보니까 청약통장 7천, 8천만 원 준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분양받으려고 뭐 이혼시키고 재혼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그래 분양받으려고 그냥 서류상만 한 거지 실제 살지는 않고. 자, 그래서 이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것 전부 다 안 됩니다. 이건 주택법에서도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주택법에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입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의뢰인하고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접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아가지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건 안 되는데 그러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봤다. 금쟁이이다 아니다? 그래도 금쟁이라고요. 싸다 비싸다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투기를 사가지고 오히려 손해보고 팔 수도 있거든요. 시세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손해보고 팔아도 그건 직접거래입니다.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다 직접거래 안 된다. 다만 이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개업공개사와 직접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개공 등하고 직접거래 안 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실장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된다. 실장은 개공 등에 해당되니까. 그러나 배우자나 개업공개사의 애인은 개공 등에 해당되지 않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애인 명의로 찍었다가 다시 대파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그러나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든 자금 지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직 명의만 애인 명의로 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금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애인이 샀다가 대파는 거는 중개도 상관이 없다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의뢰인과 직접거래입니다. 매매업하고 의뢰인 직접거래 다른 점은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딱 한 번만 매매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죠. 한 번만 자기 집 파는 거는 금쟁이 아니에요. 의뢰인이 아닌 사람한테 파는 거는. 그러나 직접거래는 딱 한 번만 해도 금쟁이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자기 집을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팔아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직접 하면 의뢰인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다.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야 된다. 관직상투,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 7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우리 자료에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투기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니은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은 인정되나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예, 중간생략 등기에도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죠. 유효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탈세 목적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23번) 보정설정식입니다.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러 갈 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한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즉 보증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직원이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공탁,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 중에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 다만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가 없다. 3년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죠. 그래서 공탁금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공탁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고요. 그 보정 설정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죠. 지역농협 빼고 나머지는 다 일반법인 2억 원 이상입니다. 특례가 없으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만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고 했어요. 다만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등록은 안 한다고 했죠. 나머지 등록해야 되고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법인 보정설정금액 지역농협 빼고는 다 2억 원 이상이고 업무지역 범위도 전국이고 분사무소 설치 개수도 일반법인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보정설정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수법인.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또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죠.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보정설정 시기. 보정설정 시기는 처음 보정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 업무개시 전인데 업무개시 전을 또는 다른 말로는 업무개시 전 또는 등록정 교부 전, 업무개시 전 또는 등록정 교부 전입니다. 그래서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인장 등록해도 된다는 틀린단 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거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두 개는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합니다.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됩니다. 등록 통지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설명할 사항이 3개가 있는데 설명을 뭘 해야 되냐면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되니까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을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즉 보험료는 할 필요 없다.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이 보장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지만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10만 3천 원 입금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다고요. 1년간 보험료가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저는 협회 공제만 가입해봤어요. 그 협회 공제는 19만 8천 원이에요. 1년에. 1년 공제료가. 소멸성이죠. 1년에 19만 8천 원씩 내야 되는데 그 19만 8천 원 냈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1억까지 손해가 배상됩니다. 협회 공제에서 이 말은 해야 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보정 미설정.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보정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가능하겠죠. 업무정지. 그 다음에 보정관계 증서 미교부. 그 다음에 보장금액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테마 24번에 보니까 소멸시효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766조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있음을 한 날부터 3년이라고 했고요. 우리 보험금, 공제금 소멸시효 3년입니다. 상법이 개정돼가지고 옛날에는 공제금이 2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보험금이나 공제금 청구해야 돼요. 3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 소멸합니다. 우리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이런 거 하고 있죠? 그 3년 넘으면 보험금 못합니다. 옛날에는 보험금이 소멸시효가 2년이었는데 지금 상법이 개정돼서 3년입니다. 지금은 보험금 소멸시효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테마 2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